휩싸의 말처럼 파티에서 제이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용된 가정교사일 뿐 미미한 존재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나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체스터는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제이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실망과 슬픔을 그는 모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없을 때 무엇을 했는지 걱정하며 왜 안색이 창백한지 물었습니다. 로체스터는 마치 그녀의 감정을 시험하려는 듯 그녀가 자신에 대한 감정을 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순간 리처드라는 손님이 갑자기 방문하여 두 사람의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이는 다시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로체스터는 투숙객들을 방으로 돌려보내고 제인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잠긴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 안에는 부상당한 리처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인은 기본적인 간호 지식이 있었고 로체스터는 그녀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은 밤에 의사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벽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인은 공포를 억누르며 커튼을 걷었고 그 뒤에는 숨겨진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고 제인은 처음으로 장원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행히 로체스터가 의사를 데리고 돌아왔고 새벽이 되기 전에 마차로 부상자를 데려갔습니다. 제인은 마침내 마음속 의문을 물었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로체스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의사에게 영향을 미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This spring I came home, heart sore, soul withered. I met a gentle stranger whose society revived me. With her I feel I could live again, in a higher, purer way. Tell me, am I justified in overleaping an obstacle for custom to tame? 제인은 로체스터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하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귀족 아가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로체스터가 꽃 한 송이를 꺾어 그녀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풋풋한 소녀였던 제인은 당황하여 그곳에서 도망쳤지만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잉그램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제인은 이 사랑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그녀를 괴롭혔던 사촌 오빠가 재산을 탕진하고 자살했으며 이모도 병에 걸려 쓰러졌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인은 잠시 돌아가야 했고 로체스터는 그녀의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급여를 정산할 때 원래 30파운드였지만 그는 50파운드를 주었습니다. 10파운드짜리 잔돈밖에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제인은 10파운드만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고 남은 20파운드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모는 기억 속에 매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쇠약해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모는 제인에게 침대 옆 상자를 열어보라고 했고 그 안에는 제인의 삼촌 편지가 있었습니다. 삼촌은 자녀가 없어 평생 모은 재산을 제인에게 상속하고 싶어 했지만 이모는 제인이 여자 학교에서 불치병에 걸려 이미 사망했다고 거짓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도 이모는 여전히 제인이 불운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저주를 풀기 위해 그녀를 불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어린 시절 친구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인생은 짧으니 원한으로 가득 채우지 말라고. 과거의 모든 고통은 죽음 앞에서 잊혀질 수 있다고. 그 후 제인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삼촌에게 편지를 보내 오해를 풀고 자신의 주소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탐내지 않았고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을 만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제인은 다시 장원으로 돌아왔지만 정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사는 로체스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인은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여 즉시 로체스터를 찾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그녀를 따라와 고용주와 친구로서 그녀를 붙잡으려 했고 제인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신정을 말했다. Machine without feelings. Do you think that because I am poor, obscure, plain and little, that I am soulless and heartless? I have as much soul as you and full as much heart. And if God had blessed me with beauty and wealth, it could make it as hard for you to leave me as it is for I to leave you. I'm not speaking to you through mortal flesh. It is my spirit that addresses your spirit, as if we'd passed through the grave and stood at God's feet equal. Pass through life at my side. You are my equal and my likeness. Will you marry me? You wish me to be your wife? I swear it. You love me. I do. Then I will marry you.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이 교회로 향하려던 순간 로체스터는 허둥지둥 그녀를 끌어냈다. 그는 마치 사람들을 피하듯 서둘러 교회로 가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한 노인이 갑자기 들이닥쳐 반대했고 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손필드 장원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드러났다. 로체스터는 이미 15년 전 리처드 메이슨의 누이와 결혼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속여서 결혼했음을 인정했으며 그 이유 또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제인을 끌고 저택 깊숙한 밀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온몸이 흐트러진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그의 아내 버사였다. 로체스터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강요로 버사와 결혼했으나 결혼 후에야 그녀가 유전성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법은 그에게 혼인을 해소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로체스터는 그녀를 수단이 잔혹한 정신병원에 보낼 수 없어 부득이하게 밀실에 가두었다. 그녀는 마치 애교 부리듯 로체스터의 품으로 몸을 웅크렸고 입안에 파리를 뱉으며 건너편의 제인을 바라보았다. 정신을 차린 제인은 부끄러움과 분노 속에 밀실을 뛰쳐나와 행복을 상징하던 웨딩드레스를 급히 벗어던지고 무표정하게 긴 옷으로 갈아입었다. 한참이 지나 밤이 깊었을 무렵 로체스터는 지친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다. 이제 결혼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인만 동의한다면 평생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제인은 그 속에 빠져들지 않았다. 날이 밝기 전 그녀는 저택을 떠났다. 돌아볼 수도 걸음을 멈출 수도 없었고 길 위에서 바람과 이슬로 끼니를 때웠다. 매서운 바람이 그녀를 산산조각 낼 듯 몰아쳤다. 외딴 늪지대의 저택에 다다랐을 때 굶주리고 지친 제인은 다정한 주인 존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그의 두 여동생 다이애나와 한나 역시 매우 친절했고 그녀를 돌보았다. 건강이 회복된 후 제인은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수입도 생활 조건도 넉넉지 않았지만 그 시기는 그녀에게 가장 충실하고 자유로운 나날이었다. 이상하게도 로체스터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과 함께 옅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어느 날 깊은 밤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이 서 있는 듯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녀를 거두어준 존이었다. 그는 제인에게 신문을 건넸다. 거기에는 제인의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고 변호사가 그녀를 찾아 2만 파운드의 유산을 상속하려 한다는 실종 광고가 실려 있었다. 제인은 순식간에 부유한 아가씨가 되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유일한 혈육의 죽음에 슬퍼할 뿐이었다. 슬픔을 추스른 제인은 곧바로 존 남매 3명에게 각각 5천 파운드씩 나누어 주기로 했다. 생명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이었고 애초부터 부는 그녀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 이후에도 그녀는 마을에서 교사로 남으며 존 남매와 가족처럼 함께 살았다. 그러다 다이애나와 한나는 가정교사가 되어 떠났고 존은 인도로 선교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제인의 강인함과 독립심, 부지런함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최고의 선교사 아내로 여겼다. 그러나 제인은 존을 형제이자 친구로 존경할 뿐이었다. 그녀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돕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자유로운 신분으로 가겠다고 했다. 제인은 사랑 없는 결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는 존과의 근본적인 갈등이었다. 존의 집요한 요구에 직면한 순간 제인은 마치 먼 곳에서 로체스터의 부름을 들은 듯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샌필드 저택으로 돌아갔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웅장함은 흔적조차 없었다. 기억이 가득한 터전을 휘청이며 거닐었지만 예전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하인장이 나타났다. 그는 평생을 저택에서 살아왔기에 폐허가 되었어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말했다. 1년 전 불발로 끝났던 방화가 이번에는 성공했다고. 모두가 불길 속에 죽을 뻔했지만 로체스터가 몸을 던져 사람들을 구했다. 화마 속 지붕 위에 선 그녀 버사에게 로체스터는 간절히 내려오라 애원했지만 끝내 그녀는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광경을 본 로체스터는 멍하니 서서 불길이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두었다. 제인은 무표정하게 듣다가 하인장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힘겹게 물었다. 그는 어디 있죠? 저택을 나와 로체스터가 청혼했던 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재는 그의 목숨을 앗아가진 않았지만 시력을 빼앗았다. 제인은 그 속에서 그의 선함과 책임감을 보았다. 그녀는 다시 그의 곁에 남기로 했다. 하지만 로체스터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제인은 자신이 단순한 동정심으로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길 바랐다. 사실 그녀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자신도 있었다. 그녀는 로체스터의 눈이 되어 그가 어둠 속에서 다시 나올 때까지 함께하리라 결심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2년 후 로체스터의 한쪽 눈은 시력을 되찾았다. 제인은 평범하지만 깊이 있는 삶을 통해 사랑받음에 자신의 가치를 두던 고독하고 고난 많은 여인이 어떻게 점차 독립적인 자아를 갖추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신분이 불균형한 사랑 속에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던 소녀가 어떻게 끝까지 자신의 한계와 자존심을 지켜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당당히 살았으며 어려워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았다. 자기 치유 속에서 힘을 비축해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영혼의 자립을 완성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수행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완벽히 증명해 보였다.